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제가 특별히 몸에 좋은 것만 넣어서 갈았어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제 손에 차가운 유리잔을 쥐어주었습니다. 각 갈아 만든 신선한 오렌지 주스라더군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달콤한 향기 속에 나를 죽일 맹독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나는 살짝 그 잔을 다른 곳으로 밀어두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아들은 5분 뒤 내 죽음을 확인하려는 듯 물었습니다. 어때요? 몸이 좀 가뿐하세요? 나는 텅 빈 눈으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글쎄다. 그 주스 며느리가 다 마셨는데. 아들의 눈동자가 공포로 흔들리던 그 찰나의 순간, 그것이 비극의 끝이 아니라 더 끔찍한 지옥의 시작이었음을 나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을 며칠 전으로 되돌려 봅니다. 모든 악몽의 시작은 그날 유난히 햇살이 좋았던 화요일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새벽부터 분주했습니다. 우리 아들 민석이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얼굴이 반쪽이 됐다는 며느리의 전화를 받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요. 시장에서 제일 실한 쪽파를 사다가 밤새 다듬어 파김치를 담갔습니다. 우리 민석이가 내 파김치만 있으면 밥 2공기는 뚝딱 비우거든요. 갓 지은 찰밥에 짭조름한 장조림, 그리고 민석이가 좋아하는 오징어채, 볶음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나서는 길, 발걸음이 어찌나 가볍던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내 나이 68. 10년 전 남편을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나보내고 홀로 살아온 세월. 그 모진 풍파 속에서도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건 오직 자식 하나 잘 되는 거 보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이 남긴 빚 때문에 빚쟁이들이 들이닥칠 때도 나는 민석이 앞에서는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습니다. 식당 설거지, 파출부, 길거리 노점상, 안 해본 일 없이 억척스럽게 일해서 빚 다 갚고 우리 민석이 번듯하게 대학 보내고 장가까지 보냈습니다. 내 손톱이 닳아 없어지는 줄도 모르고 키운 금쪽 같은 내 새끼였습니다. 그 맹목적인 사랑이 이렇게 시퍼런 독이 되어 내 심장을 찌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들네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띠리릭 소리가 유난히 경쾌했습니다. 어머마, 나다. 대답이 없더군요. 신발장을 보니 며느리 구두는 없고 아들 구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어라, 며느리는 없고 민석이만 있나? 안방 쪽에서 물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우리 아들이 씻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식탁 위에 보따리를 풀어놓았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반찬통들을 냉장고에 넣어주려다가 문득 서재 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책상 위에 웬 불빛이 번쩍이고 있었거든요. 평소 같으면 며느리 눈치 보여서 쳐다보지도 않았을 텐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 불빛이 나를 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전기를 또 안 끄고 다니나 보네. 나는 혀를 쯧쯧하며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널찍한 태블릿 PC가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이 꺼지지 않고 계속 켜져 있길래 전원 버튼이나 눌러주려고 다가갔지요. 그런데 화면 속에 가득한 글자들이 내 눈을 찌르듯 파고들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노안이 와서 헛것이 보이는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노인성 급사원인 부검 없이 심장마비로 위장하는 법, 청산가리 대체 식물, 협죽도 독성 추출 방법, 사망보험금 수령 조건 및 면책 기간,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내 목을 조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란 말입니까? 심장마비, 독성 추출, 사망보험금,
손이 덜덜 떨려 화면을 넘겨볼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손가락은 이미 본능적으로 화면을 스크롤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검색 기록에는 더 기가 막힌 내용들이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망 시 상속세 면제 한도, 60대 여성 돌연사 살해, 수면 중 질식사 흔적 안 남기는 법,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걸 책상 모서리를 잡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우리 민석이가 그럴 리 없어. 착해 빠진 우리 아들이. 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현실을 부정하려 애썼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본 건 아닐까? 아니면 민석이가 요즘 추리소설이라도 쓰나? 별의별 핑계를 다 갖다 붙여보았지만 화면 한구석에 띄워진 메신저 알림창이 내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여보, 이번엔 확실한 거지? 어머님 보험금 나오면 빚부터 갚고 우리 새 출발하는 거야. 이번에도 실패하면 우리 진짜 끝이야. 알지? 며느리였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이라니. 그럼 전에도 시도했었다는 말인가요? 지난달에 내가 갑자기 배가 아파 응급실에 실려갔던 날, 그때 민석이가 건넸던 그 쓴맛 나는 쌍화탕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단순 식중독이라고 했지만 고개를 갸웃거리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언제 오셨어요?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반찬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느새 씻고 나온 민석이가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서 있었습니다. 나는 황급히 몸을 돌려 책상을 가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지만 짐짓 태어난 척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 방금 왔다. 너 씻는 소리 나길래 그냥 기다리며 조용히 있었지. 내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기를, 내 표정이 평소와 다르지 않았기를 간절히 빌었습니다. 민석이의 시선이 내 등 뒤 켜져 있는 태블릿 쪽으로 향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순간 매섭게 번뜩이는 걸 나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순박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오더군요. 아유, 오셨으면 부르시지. 근데 서재엔 웬일이세요? 거긴 먼지 많아서 잘 안 들어가는데. 아들은 자연스럽게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며 서재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내 어깨에 닿은 아들의 손이 예전에는 그렇게 따뜻하고 듬직했는데 지금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아니 뱀처럼 징그럽게 느껴져 소름이 돋았습니다. 파김치 담갔다. 내가 좋아하잖니. 정말요?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네. 안 그래도 입맛 없었는데 잘 됐어요. 아들은 식탁 위에 놓인 반찬들을 보며 아이처럼 좋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저 웃음 뒤에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내가 봤을까봐 걱정하고 있을까? 아니면 언제쯤 이 늙은 어미를 처리할까 궁리하고 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하염없이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원통해서 눈물조차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내 인생의 전부였던 아들입니다. 빚쟁이들한테 시달리던 그 지옥 같던 세월도, 남편 없이 홀로 견뎌야 했던 그 외로운 밤들도 오직 민석이 하나 보고 버텼습니다. 그런 자식이 돈 몇 푼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한다니요. 집에 도착해 멍하니 앉아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사랑하는 아들. 전에는 저 이름만 봐도 입꼬리가 올라갔는데 지금은 저 글자가 저주처럼 보였습니다. 받지 말까 하다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집에 잘 가셨어요? 제가 모셔다 드렸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꿀을 바른 듯 달콤한 그 목소리가 이제는 독을 품은 비수처럼 내 귀를 찔렀습니다. 엄마, 요즘 기력 많이 없으시죠? 안 그래도 제가 걱정돼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요. 방송에서 봤는데 오렌지에다가 어떤 약초를 섞어 마시면 노인분들 면역력에 그렇게 좋대요. 직방이라더라고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아까 태블릿에서 봤던 청산가리 대체 식물, 협죽도 독성 추출. 그게 바로 그 약초라는 거겠지요. 그래서 말인데 엄마, 이번 주말에 제가 가서 해드릴게요. 재료도 제가 다 구했거든요. 엄마는 그냥 계시기만 하면 돼요. 제가 가서 아주 맛있게 갈아드릴게요. 맛있게 갈아주겠다니. 나를 죽일 독약을 그렇게 정성스레 갈아주겠다니. 나는 입술을 깨물어 터져나오는 신음소리를 삼켰습니다. 피 비린내가 입안에 감돌았습니다. 그래. 고맙다, 민서가. 애미 생각하는 건 우리 아들뿐이네. 내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이미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고. 내가 어떻게 지켜온 목숨인데,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이렇게 허망하게 자식 손에 죽어줄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네, 엄마. 그럼 주말에 뵐게요. 기대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참았던 눈물이 댐 무너지듯 터져 나왔습니다. 방바닥을 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억울해라.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밤새도록 울다 지쳐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도 아들은 칼을 들고 나를 쫓아왔습니다. 내 집인데, 30년을 넘게 산 내 집인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낯설고 추운지 모르겠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나는 거실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까 아들 집 서재에서 봤던 그 끔찍한 글자들이 망막에 화인처럼 찍혀 지워지질 않았습니다. 청산가리 대체, 사망보험금, 그리고 내 귀를 의심케 했던 아들의 그 비굴한 통화 내용. 어머니요? 조만간 정리될 겁니다. 정리라니. 쓰레기를 치우듯 낡은 가구를 갖다 버리듯 어미를 정리하겠다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남편 죽고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살림살이에 빨간 딱지를 붙일 때도 나는 내 손을 꼭 잡고 버텼는데. 엄마는 괜찮아. 우리 민석이만 있으면 돼.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해왔는데 그 말이 너에게는 지긋지긋한 족쇄였나 봅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막을 깨고 현관문을 쿵쿵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주먹으로 문을 내려치는 소리. 빚쟁이인가 싶어 가슴이 철렁했지만 들려오는 목소리는 더 끔찍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계신 거 다 알아요. 문 좀 여세요. 며느리였습니다. 혜진이, 내 며느리. 평소엔 명절 때나 억지로 얼굴 비치던 애가 연락도 없이, 그것도 이 야밤에 문을 부서져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간신히 일어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술 냄새가 확 끼쳐왔습니다. 며느리는 대낮부터 술을 마신 건지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마. 이게 무슨 추태냐? 술 마셨니? 내가 코를 막으며 묻자 며느리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리며 신발도 벗지 않고 거실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추태요? 지금 추태가 문제예요?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며느리는 소파에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고는 나를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존경이나 예의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경멸과 짜증, 그리고 탐욕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죽게 생겼다니 또 그 소리냐? 민석이가 뭐라더냐?
민석이요? 그이 지금 한강 다리 위에 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뭐, 한강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빚쟁이들이 회사로, 집으로 들이닥치는데 당장 이번 달 못 막으면 감옥 간다고요. 그래서 죽어버리겠다고 나갔는데 어머니는 여기서 발 뻗고 잠이 오세요? 거짓말일 겁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까 낮에 김 부장이라는 사람과 통화하며 비굴하게 빌던 놈이 죽을 용기가 있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어미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한강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미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내가 가진 게 뭐 있다고. 어머니, 며느리가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며 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내 두 손을 덥석 잡더군요. 그 손이 어찌나 차갑고 끈적하던지 뱀이 내 몸을 감는 것 같아 소름이 돋았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니, 보험 있잖아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니 앞으로 들어놓은 거. 그거야. 내가 죽으면 나오는 사망보험 아니냐. 네, 그거요. 그거 지금 해지하면 얼마 안 나오지만 어머니가 만약에 돌아가시면 5억 나온다면서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 면전에 대고 내가 죽으면 나올 돈 액수를 읊어대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나보고 죽으라는 거냐? 아유, 누가 죽으래요? 그냥 만약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어머니 솔직히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살 만큼 사셨잖아요. 민석 씨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어머니가 도와주실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면 어미로서 결단 내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살 만큼 살았다. 어미로서 결단 내려라.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비수가 되어 내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이것들이 나를 낳아준 부모도 아니고 내 핏줄도 아니면서 내 수명을 흥정하려 들고 있었습니다. 미쳤구나. 내가 돈에 미쳤어. 내가 부들부들 떨며 손을 뿌리치자 며느리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요. 미쳤어요. 빚더미에 앉아보면 안 미치나 봐요. 어머니는 좋겠네요. 남편 빚 갚는답시고 민석 씨 고생시킨 거 생각 안 나세요? 민석 씨가 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고요. 이제 어머니가 갚을 차례잖아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민석이 대학 등록금 내가 파출부에서 댔습니다. 민석이 기죽을까봐 용돈 한 번 밀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지가 사치하고 낭비해서 생긴 빚을 내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나가라.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섞다가는 내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당장 꺼져. 나는 며느리의 등짝을 떠밀며 현관 쪽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안 내고 살아온 내가 악다구니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힘도 세시네. 늙은이가 밥심만 좋아서. 며느리는 밀려나면서도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두고 봐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민석 씨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안 도와주면 우리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알았어요? 쾅! 현관문을 닫고 걸쇠까지 걸어 잠갔습니다. 문 밖에서 며느리의 고함 소리가 몇 번 더 들리더니 이내 구두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나는 현관문에 등을 기대고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내 마음속에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다 같이 죽는 거다. 그 말이 저주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정말 내가 죽어야 끝나는 걸까요? 내가 죽어주면 우리 민석이가 빚 다 갚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시려는데
식탁 위에 놓인 과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나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없어지면 다 해결되겠지. 이렇게 비참하게 늙어서 짐 취급받느니 차라리 깨끗하게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나는 홀린 듯 과도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칼날이 손에 닿는 순간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여보, 나 좀 데려가줘. 나 너무 힘들어. 당신 빚 다 갚고 이제 좀 편하게 사나 했는데 자식놈이 나를 잡아먹으려 하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 식탁을 적셨습니다. 칼끝을 손목에 가져다 대려는 찰나 거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사진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건드렸는지 엎어져 있던 액자였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민석이 대학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쓴 아들과 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참 행복했습니다. 이제 고생 끝이다. 우리 아들 장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그런데 사진 속 내 얼굴을 보니 문득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때의 나는, 저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 나는 미래의 아들이 나를 죽이려 할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요. 내가 저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내 청춘 다 바치고 내 피와 살을 깎아서 키웠는데, 내 목숨을 스스로 끊어서 저놈들 배를 불려준다고? 저 페륜아들이 내 보험금으로 희희낙낙하며 떵떵거리고 살게 해준다고? 아니야. 이건 아니야.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왜 죽어야 합니까? 죽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부모를 돈으로 보는 저 짐승만도 못한 것들입니다. 내가 죽으면 저들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잘 죽었다며 건배를 할지도 모릅니다. 그 꼴은 죽어서도 눈 못 감습니다. 절대로 못 봅니다. 나는 과도를 식탁 위에 쾅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독한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래, 죽을 때 죽더라도 내 죗값은 치르게 해주고 죽어야겠다. 괴물을 낳은 죄 내가 갚고 가야겠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아까 며느리가 한강에 있다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는 끊임없이 울려댔고 곧이어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혜진이 다녀갔죠? 미안해요. 걔가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내일 찾아뵐게요. 설명? 무슨 설명을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죽여주겠다는 설명이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노래 연습하겠다고 샀던 투박한 녹음기였습니다. 먼지를 닦아내고 건전지를 갈아 끼웠습니다. 빨간 녹음 버튼을 눌러보니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작동이 되더군요. 내일 온다고 했지? 그래, 와라. 내가 무슨 말을 짓거리든, 내가 무슨 짓을 꾸미든 내가 다 기록해두마. 그리고 내가 내민 그 독잔, 내가 고스란히 너에게 돌려주마. 창밖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내 눈은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는 오직 차가운 분노와 서늘한 사리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쌀을 씻었습니다. 내일 아침 든든하게 밥을 먹어야겠습니다. 전쟁을 치르려면 힘이 있어야 하니까요. 쌀을 씻는 내 손길에는 더 이상 자식을 먹이려는 어미의 정성이 아닌 적을 맞이하려는 전사의 비장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동이 터오는 창밖을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오늘이다. 오늘 놈이 연락을 해올 것이다.
어제 며느리가 다녀갔고 아들이 내일 연락하겠다는 문자를 남겼으니 이제 본격적인 작전 개시를 알리는 신호탄이 터질 차례였습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예상대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화면에 뜬 그 글자가 이제는 나를 죽일 자객으로 보였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떨리면 안 된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 나는 이제 그냥 늙은 어미가 아니라 내 목숨을 지켜내야 할 전사니까요. 여보세요. 최대한 건조하게 하지만 평소와 다름없는 톤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민석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습니다. 어제 며느리한테 들은 얘기로는 한강에 가서 중내 산해했다던데 그래서인지 목이 잔뜩 잠겨 있었습니다. 연기일까요? 아니면 정말 죽을 만큼 힘든 걸까요? 정 같았으면 아이고 목소리가 왜 그러냐며 걱정부터 앞섰겠지만 지금은 냉소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어제 내 처가 다녀갔다. 네. 혜진이한테 얘기 들었어요. 걔가 마음이 급해서 엄마한테 실례를 했나 봐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죄송해요, 엄마. 사과라. 말로는 죄송하다면서 속으로는 무슨 칼을 갈고 있을지 뻔했습니다. 됐다. 사과는 무슨. 그런데 할 말이란 게 뭐냐? 아들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침 넘어가는 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내 준비해둔 대사를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기력 많이 없으시죠? 안 그래도 제가 엄마 걱정돼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어제 혜진이랑 얘기하다가 우리가 너무 엄마한테 받기만 하고 못 챙겨드린 것 같아서 반성 많이 했어요. 반성?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였습니다. 어제 며느리가 와서 폐악질을 부리고 간 게 불과 몇 시간 전인데 하루아침에 반성을 했다니요. 그 뻔한 거짓말에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나는 꾹 참았습니다. 놈이 본색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엄마, 제가 방송에서 봤는데요. 오렌지에다가 어떤 약초를 섞어 마시면 노인분들 기력 회복이랑 면역력에 그렇게 좋대요. 직방이라더라고요. 올 것이 왔구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청산가리 대체 식물, 협죽도 독성 추출. 태블릿에서 봤던 그 끔찍한 단어들이 약초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되어 내 귀에 꽂혔습니다. 놈은 지금 나에게 독약을 먹이겠다고 선전포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약초라니? 그런 게 어디 있냐? 비싼 거 아니냐? 나는 짐짓 모르는 척 되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아는 분 통해서 어렵게 구했어요. 진짜 귀한 건데 엄마 드시라고 특별히 부탁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혜진이랑 같이 가서 해드릴게요. 재료도 제가 다 준비했으니까 엄마는 그냥 계시기만 하면 돼요. 제가 가서 아주 맛있게 갈아드릴게요. 맛있게 갈아드릴게요. 그 말이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나를 죽일 도구를 챙겨서 제 발로 내 집까지 찾아오겠다는 겁니다. 내 부엌에서 내 믹서기로 내 목숨을 끊을 독약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잔인하기도 하지. 어쩜 이렇게 치밀하고 악랄할 수가 있을까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 미친놈아,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선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안다고 해봤자 놈은 발뺌할 것이고 증거는 인멸될 것입니다. 확실하게 죗값을 치르게 하려면 놈이 실행에 옮길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현장에서 덜미를 잡아야 합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어 피맛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고맙다 민석아.
내가 웬일이냐, 애미 건강을 다 챙기고 내 목소리가 평온하게 나온 것이 기적 같았습니다. 당연하죠, 엄마. 저 엄마밖에 없잖아요. 그럼 토요일 점심때쯤 갈게요. 맛있는 거 해놓지 마세요. 주스 드셔야 하니까 빈속이 좋대요. 빈속이 좋다. 독기운이 빨리 퍼지게 하려는 수작이겠지요. 치가 떨렸습니다. 알았다. 조심히 오거라. 전화를 끊고 나서야 참았던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흐윽, 흐윽.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내 아들이 정말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설마 했는데 진짜였구나.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나는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슬픔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토요일까지 남은 시간은 이틀. 그동안 나는 살아남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돌덩이처럼 무거웠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단골 과일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오늘도 사과? 주인 아저씨가 반갑게 아는 체를 했습니다. 아니, 오늘은 오렌지 주게. 아주 싱싱하고 색깔 고운 걸로. 오렌지요? 할머니 오렌지 잘 안 드시잖아요. 시다고. 누가 좀 해달라고 해서. 아주 노랗고 예쁜 걸로 골라줘봐. 아저씨가 골라주는 오렌지를 받아들고 나는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아들이 가져올 독주스와 색깔이 비슷할까? 혹시 놈이 다른 걸 섞어서 색이 다르면 어쩌지? 불안한 마음에 당근도 사고 귤도 샀습니다.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작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믹서기를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오렌지와 당근, 귤을 늘어놓고 비장한 심정으로 칼을 들었습니다. 싹둑, 싹둑. 오렌지를 자르는 칼질 소리가 적막한 집안을 울렸습니다. 마치 내 미련을 잘라내는 소리 같았습니다. 믹서기에 과일들을 넣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윙윙윙. 요란한 모터 소리가 돌아가며 노란 액체가 만들어졌습니다. 한 모금 마셔보았습니다. 달고 시원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걸 놈은 도구로 바꾸려 하다니. 나는 유리병 여러 개의 주스를 나눠 담았습니다. 색깔을 조금씩 다르게 해서 아들이 만들어 올 주스와 가장 비슷한 걸 바꿔치기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깊숙한 곳, 김치통 뒤와 야채 칸 구석에 병들을 숨겨두었습니다. 이것들이 내 생명줄이자 아들을 단죄할 무기가 될 것입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결전의 날입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게 닦고 또 닦았습니다. 마치 손님을 맞이하는 주인이 아니라 전장으로 나가는 장수처럼 말이죠. 오후 1시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딩동딩동. 그 소리가 심장 박동 소리와 겹쳐 귀가 멍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떴습니다. 아들은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 며느리는 그 뒤에서 무표정하게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짐짓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민석이. 아들의 목소리는 밝고 경쾌했습니다. 가증스러운 것. 문을 열어주자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엄마, 잘 계셨어요? 그 뒤로 며느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목소리에 영혼이라곤 하나도 없는 건조한 인사였습니다. 그래, 어서 오너라. 나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아들은 쇼핑백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부산을 떨었습니다. 엄마, 제가 진짜 좋은 거 구해왔어요. 이거 드시면 10년은 젊어지실 거예요.
쇼핑백 안에서 주섬주섬 꺼내는 것들. 오렌지 몇 개와 정체불명의 검은 봉투. 저 봉투 안에 독초가 들어있겠지요.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너도 인사 좀 제대로 드려. 민석 씨가 엄마 드리려고 얼마나 고생해서 준비했는데. 아들이 며느리 눈치를 보며 한마디 했지만 며느리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알았어요, 민석 씨. 근데 나 목말라. 물 좀 줘. 민석 씨. 평소엔 야, 너 하던 애가 내 앞이라고 꼬박꼬박 민석 씨라 부르는 꼴이 가소로웠습니다. 나를 속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부부가 쌍으로 연극을 하고 있구나. 엄마, 잠깐만 앉아 계세요. 제가 금방 갈아드릴게요. 아들은 믹서기를 꺼내고 부엌을 차지했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곁눈질로 아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감시했습니다. 오렌지 껍질을 까는 손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검은 봉투를 여는 순간 아들이 주위를 살피듯 두리번거렸습니다. 나는 재빨리 시선을 TV로 돌리는 척했습니다. 윙윙. 믹서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레시피가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내 심장도 믹서기 소리에 맞춰 쿵쾅거렸습니다. 이제 곧 바꿔치기 타이밍이 올 것입니다. 나는 식탁 아래 숨겨둔 내 주스병의 위치를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확인했습니다. 아, 맞다. 얼음 좀 넣어야겠네. 아들이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혹시 내가 숨겨둔 주스병을 들키면 어쩌지? 다행히 아들은 냉동실만 열고 얼음을 꺼냈습니다. 휴, 여보, 당신 가서 컵 좀 꺼내봐. 아들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아, 귀찮게 진짜. 민석 씨가 해. 며느리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나를 보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하, 혜진이가 요즘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한가 봐요. 제가 할게요. 저런 못난 놈. 마누라한테 꽉 잡혀서 제 어미 죽이는 일에도 마누라 시중이나 들고 있다니. 불쌍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민은 사치입니다. 잠시 후 믹서기 소리가 멈췄습니다. 다 됐다. 엄마, 진짜 맛있게 됐어요. 아들이 유리병에 담긴 노란 주스를 들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색깔은 내가 준비한 주스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습니다. 하늘이 도운 걸까요? 근데 손에 뭐가 묻었네. 끈적거려. 씻고 올게요. 아들이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기회입니다. 하늘이 주신 단 한 번의 기회. 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목이 말라서 물 좀 마시려고. 나는 태연하게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내 등 뒤로 며느리의 시선이 꽂히는 게 느껴졌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아들이 만든 죽음의 주스, 그리고 싱크대 하부장 깊숙이 숨겨둔 생명의 주스. 이제 내 손끝에 내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나는 심호흡을 멈추고 손을 뻗었습니다. 내 손끝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떨림이 아닙니다. 살기 위한 본능적인 몸부림이자 내 아들을 심판대로 올리기 위한 마지막 카운트다운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들이 방금 갈아놓은 노란 주스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싱그러운 오렌지 주스였지만 내 눈에는 그 위로 시커먼 도관계가 피어오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까 아들이 검은 봉투에서 털어넣던 그 정체불명의 가루. 그것이 섞인 명백한 살인 도구였습니다. 지금이다. 지금밖에 없다.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며느리의 뒤통수가 보였습니다. TV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지만 내 귀에는
오직 내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들은 화장실에 들어갔고 물 틀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멈추기 전까지 내게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1분 남짓.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습니다. 나는 살금살금 하지만 재빠르게 냉장고로 다가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는 소리조차 놈들에게 들릴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기익. 오래된 냉장고 경첩 소리가 오늘따라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나는 숨을 멈추고 재빨리 야채 칸 깊숙한 곳을 더듬었습니다. 어제 내가 만들어 숨겨둔 똑같은 색깔의 오렌지 주스병. 차가운 유리병의 감촉이 손에 닿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찾았다. 이제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나는 식탁 위에 놓인 독주스병을 집어들고 동시에 내가 꺼낸 정상 주스병을 그 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두 병은 모양도 색깔도 쌍둥이처럼 똑같았습니다. 아들놈이 의심하지 않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시장을 뒤지고 다녔던가요?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았기를. 나는 식탁에 있던 독주스병을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내 주스병을 내려놓았습니다. 탁! 유리병이 식탁에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간 거실에 있던 며느리가 고개를 돌리는 것 같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어머니, 뭐 찾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나는 황급히 독주스병을 앞치마 속에 감추며 컵에 물을 따르는 신용을 했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 좀 마신다. 컵이 어디 있더라. 내 목소리가 염소 소리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눈치채지 마라. 제발 이쪽으로 오지 마라. 아, 컵은 찬장에 있잖아요. 치매 오신 거 아니에요? 며느리는 짜증 섞인 투로 대꾸하더니 다시 TV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치매라니. 내 눈에는 내가 벌써 다 죽어가는 노인네로 보이겠지만 내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하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삼키며 앞치마 속에 숨긴 독주스병을 싱크대 하부장 깊숙한 곳 쌀독 뒤편 어둠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제 증거는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는 내가 만든 안전하지만 치명적인 덫이 놓여 있습니다. 철컥.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타이밍 한번 기가 막혔습니다. 1초만 늦었어도 아들놈과 정면으로 마주칠 뻔했습니다. 나는 태연하게 물을 한 모금 마시며 거실로 걸어나갔습니다. 어우, 개운해. 어머니, 물 드셨어요? 아들이 물기 젖은 손을 털며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효도하는 아들이라는 가면을 완벽하게 쓰고 있었습니다. 저 가면 뒤에 숨겨진 악마의 민낯을 이제 곧 벗겨주마. 그래, 물 한 잔 마셨다. 이제 다 된 거냐? 나는 짐짓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들은 식탁으로 가서 내가 바꿔치기에 둔 주스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럼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특제 효도 주스입니다. 색깔 좀 보세요. 아주 진국이죠? 아들은 병을 들어 보이며 뿌듯해했습니다. 내가 만든 독주스가 아니라 내가 만든 꿀 주스인 줄도 모르고 말이죠. 그 모습을 보니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죽이려는 자는 살리는 약을 들고 있고 살려는 자는 죽이는 증거를 품고 있으니 말입니다. 자, 어머니, 컵 가져오세요. 제가 따라 드릴게요. 아들이 재촉했습니다. 나는 찬장에서 가장 예쁜 유리잔을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아들은 병뚜껑을 열고 주스를 콸콸 따랐습니다. 노란 액체가 컵에 차오르는 동안 아들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걸 보았습니다. 기대감일까요? 죄책감일까요?
아니면 이제 곧 내 숨이 끊어질 거라는 희열일까요? 자, 드세요. 원샷 하셔야 효과가 좋아요. 아들이 컵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그 컵을 받아들고 코끝에 갖다 대 보았습니다. 상큼한 오렌지 향이 났습니다. 내가 어제 정성껏 갈아 만든 달콤한 향기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에는 내가 독을 들이마시기 직전에 가여운 재물로 보였겠지요. 아들은 침을 꼴깍 삼키며 내 입술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컵을 입에 대려다가 문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이고, 냄새가 왜 이리 시큼하냐?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는구나. 네, 시큼하다뇨? 오렌지라 원래 새콤달콤한 건데. 아들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내 속이 문제지. 아까 아침 먹은 게 체했나 보다. 빈속에 먹어야 좋다는데 이러다가 다 토하면 아까워서 어쩌냐? 나는 컵을 식탁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계획이 틀어질까봐 초조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도 한 모금이라도 드셔보세요. 엄마 위해서 만든 건데. 아들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그 애절한 목소리가 오히려 내 결심을 굳히게 했습니다. 너는 끝까지 나를 죽여야만 속이 시원하겠구나. 나는 고개를 돌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는지 연신 화면을 두드리고 있는 며느리. 내 재산을 탐내고 남편을 부추겨 이 사단을 만든 장본인. 내가 그렇게 원하던 돈, 그리고 내 남편이 만든 정성. 내가 다 가져가거라. 어머마. 내가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도 들지 않고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왜요? 내 남편이 나 생각해서 만든 건데 내가 지금 속이 영 안 좋아서 못 먹겠다. 버리긴 아깝고 재료도 비싼 거라는데 내가 마시렴. 네, 제가요? 며느리가 그제야 고개를 들고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휴, 어머니 드시라고 만든 걸 제가 왜 먹어요? 전 주스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다. 너도 요즘 피곤해 보이더라. 이거 마시면 기운이 난다잖니. 그리고 며느리가 마시면 우리 손주라도 빨리 생기지 않겠냐. 어서 마셔라. 남편 정성이 갸륵하잖니. 내 말에 아들이 기겁을 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건 엄마 드셔야죠. 혜진이는 나중에 또 만들어주면 되고. 아들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차마 거기 독 들었어. 라고 말은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꼴이라니. 나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아니야, 난 나중에 속 좀 가라앉으면 먹으마. 이건 얼음 녹으면 맛없어서 안 된다. 어머마, 시애미가 주는 거다. 사양 말고 받아라. 나는 컵을 들고 며느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며느리는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리더니 핸드폰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아, 진짜. 알겠어요. 주시면 되잖아요. 며느리가 내 손에서 컵을 낚아챘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혜진아. 왜 그래? 당신이 만든 거라며. 내가 먹어준다니까. 며느리는 아들을 흘겨보더니 주저없이 컵을 입에 댔습니다. 아들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공포와 경악으로 일그러진 얼굴. 자신의 손으로 만든 독약을 사랑하는 아내가 마시려는 순간 그는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멈추게 하면 모든 게 들통날 테니까요. 자신의 범죄가 탄로 나는 게 두려워 아내의 목숨을 방치하는 비겁한 놈. 그게 바로 내 아들 민석이의 실체였습니다. 꿀꺽, 꿀꺽. 며느리의 목을대가 움직였습니다. 노란 주스가 며느리의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것이 적나라하게 보였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며느리는 단숨에 주스를 비워냈습니다.
가. 며느리가 빈 잔을 탁 내려놓으며 입술을 닦았습니다. 어우, 달달하니 맛있네. 당신 솜씨 좋다. 오렌지 말고 뭐 넣은 거야?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들은 굳은 석상처럼 그 자리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눈동자는 쉴 새 없이 며느리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언제 쓰러지나? 언제 거품을 무나? 온갖 끔찍한 상상이 놈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겠지요. 1분, 2분. 시간이 흐를수록 집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TV 소리마저 놈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 겁니다. 나는 식탁 의자에 앉아 태연하게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연극을 관람하는 관객처럼 말입니다. 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차가운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3분이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멀쩡했습니다. 오히려 어우 배부르네. 한숨 잤으면 좋겠다 하며 하품을 해댔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혼란으로 뒤덮였습니다. 왜지? 왜 아무 반응이 없지? 약이 잘못됐나? 양이 부족했나? 놈의 눈동자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5분이 지났을 때 아들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확인하고 싶어졌을 겁니다. 혹시 내가 마신 건 아닌지, 혹시 자신이 헛것을 본 건 아닌지.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기대, 그리고 일말의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주스 맛있으셨죠? 몸이 좀 어떠세요? 드디어 나왔습니다. 놈의 입에서 나온 놈을 파멸로 이끌 결정적인 질문. 나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마지막 남은 모정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 연극의 막을 내릴 시간입니다. 나는 식탁 아래 숨겨둔 녹음기의 버튼이 제대로 눌려 있는지 손끝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내 눈빛은 더 이상 자애로운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을 심판하는 재판관의 눈빛, 아니, 복수의 칼을 든 처단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글쎄다. 그 주스? 방금 내 처가 다 마셨는데. 순간 아들의 동공이 지진난 듯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곧 지옥문이 열릴 것입니다. 내가 내게 주려 했던 그 지옥을 이제 내가 맛볼 차례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내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공기를 얼려버린 듯 했습니다.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멍하니 나를 응시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소파에 앉아 있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영문도 모른 채 핸드폰을 보며 낄낄대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로운 모습이 아들에게는 지옥도처럼 보였을 겁니다. 혜진아. 아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뭐야? 왜 그래? 며느리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이성이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혜진아, 뱉어. 당장 뱉어. 아들이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며느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식탁 의자가 뒤로 나동그라지고 쇼핑백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사태에 며느리는 기겁을 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 왜 이래? 미쳤어? 안 돼. 죽으면 안 돼. 빨리 뱉어내라고. 아들은 며느리의 멱살을 잡고 마구 흔들어댔습니다. 눈이 뒤집혀 흰자위만 희번덕거리는 꼴이
영락없는 미친놈이었습니다. 이거 나 아프단 말이야. 민석 씨, 왜 이래 진짜. 며느리가 발버둥 쳤지만 공포에 질린 아들의 악력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억지로 화장실 쪽으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토해. 손가락 넣어서 토해. 빨리. 시간 없어. 도대체 뭘 토하라는 거야? 나 멀쩡하다고. 독이라고. 독. 그거 마시면 죽는단 말이야. 독이라고. 독. 그거 마시면 죽는단 말이야.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들의 입으로 직접 뱉은 결정적인 자백. 거실 한복판에 울려 퍼진 그 끔찍한 단어에 며느리의 비명이 뚝 그쳤습니다. 며느리는 멍한 눈으로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뭐라고? 독? 아들은 그제야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아들의 시선이 황급히 나를 향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식탁 의자에 앉아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내가 불렀습니다. 아들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고요. 뭐가 아니라는 거냐?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았니? 독이라고. 마시면 죽는다고. 아들은 대답 대신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제 목을 감싸쥐었습니다. 독? 내가 독을 마셨다고? 민석 씨, 이게 무슨 소리야? 나한테 독을 먹인 거야? 아니야. 너 주려고 한 거 아니야. 엄마 주려고 한 건데 내가 마셨잖아.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엄마 죽이려고 탄 독을 아내가 마셔서 억울하다는 투였습니다. 저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나같이 어쩜 저리도 추악할까요? 내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 맞나 싶어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왜? 변기를 붙잡고 구역질하는 소리가 적나라하게 들려왔습니다. 아들은 화장실 문 앞을 기어다니며 울부짖었습니다. 혜진아, 다 토해내. 제발, 죽지 마.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식탁 밑에 붙여두었던 녹음기를 떼어냈습니다. 손바닥만 한 기계 장치. 이 작은 물건 하나에 오늘 벌어진 이 끔찍한 폐륜극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민서가 다시 한번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은 엉금엉금 기어서 내 발치로 왔습니다. 그리고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살려주세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빚 때문에 빚쟁이들이 죽여버린다고 해서 너무 무서워서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비는 꼴이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려고 어미를 죽이려 했냐?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엄마, 제발. 혜진이 좀 살려주세요. 해독제. 병원에 가야 해요. 아들은 제 아내 걱정에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습니다. 어미 죽이려던 놈이 제 마누라 죽을까봐 벌벌 떠는 꼴이라니.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걱정 마라. 며느리 안 죽는다. 네, 그게 무슨. 아들이 멍하니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며느리가 마신 거 그냥 오렌지 주스다. 내가 어제 시장에서 사와서 갈아 만든 아주 싱싱하고 맛있는 주스란다. 아들의 눈동자가 정지화면처럼 멈췄습니다. 화장실에서 구토하던 며느리도 멈칫하며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독이라면서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싱크대 하부장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깊숙한 곳, 쌀독 뒤에 숨겨두었던 진짜 독주스 병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갈아놓은 것과 똑같이 생긴, 하지만 내용물은 전혀 다른 그 병을 식탁 위에 쿵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만든 독주스는 여기 있다. 내가 화장실 간 사이에 내가 바꿔치기 했지. 아들은 입을 떡 벌리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내 치밀함에 놀란 걸까요? 아니면 안도감에 힘이 풀린 걸까요? 엄마가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며칠 전부터 수상쩍게 굴 때부터 알았다. 내 집 서재에서 독초 검색하는 거 봤을 때부터 알았고, 돈 때문에 어미 죽이겠다고 전화로 짓거릴 때부터 다 알고 있었다. 아들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진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자신이 완벽하게 속였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내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사냥꾼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사냥감이었던 겁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며느리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입가에 토사물을 묻힌 채 며느리는 악을 썼습니다. 이 늙은이가 사람 놀려요? 진짜 죽는 줄 알았잖아. 독을 마신 게 아니라는 걸 알자마자 다시 본색을 드러내는 며느리. 참으로 징글징글한 것들입니다. 놀리다니. 너희들이 나한테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장난이지.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친 건 너희들 아니냐? 어미 목숨을 돈으로 바꾸려 한 건 너희들 아니냐? 내 호통에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도끼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신고라도 하시게요? 증거 있어요? 우리가 독 탔다는 증거 있냐고요? 며느리는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아마도 독주스 병만 없애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녹음기를 들어보였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독이라고. 독. 그거 마시면 죽는단 말이야. 엄마 주려고 한 건데 내가 마셨잖아. 아들의 생생한 육성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자백. 누가 들어도 명백한 살인 미수의 증거.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하지 않냐? 그리고 여기 이주스 병. 경찰에 넘겨서 성분 분석하면 내가 넣은 독초 성분 다 나오겠지. 어디서 구했는지, 언제 갈았는지 다 밝혀지겠지. 아들이 다시 내 발목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엄마, 안 돼요. 경찰은 안 돼요. 저 감옥 가면 진짜 끝장이에요. 혜진이는 어떡해요? 우리 애는요. 아직 생기지도 않은 애 핑계까지 대며 비굴하게 매달리는 꼴이라니. 너희 같은 것들이 애를 낳아서 뭘 가르치겠냐? 부모 죽여서 보험금 타먹는 법이나 가르치겠지. 나는 발로 아들을 밀어냈습니다.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은 10년 전에 죽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돈에 미쳐 부모를 해치려 한 괴물일 뿐입니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엥에엥. 점점 가까워지는 그 소리에 아들과 며느리는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엄마, 신고했어요? 아들이 절망적인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너희들 오기 전에 미리 전화해뒀다. 아들이 날 죽이려 한다고. 와서 좀 지켜봐 달라고. 미쳤어. 진짜 미쳤어.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진짜 이러실 거예요? 민석이 감옥 보내고 편히 사실 것 같아요? 동네 창피해서 어떻게 사시려고요?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내 체면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창피? 자식한테 죽임당하는 것보다 더 창피한 게 어디 있겠냐? 그리고 난 이제 부끄러울 거 없다. 부끄러운 건
자식 잘못 키워 세상에 내놓은 내 죄뿐이다. 이제라도 그 죄 씻으려고 한다. 딩동딩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경찰입니다. 이 문을 열면 우리 가족은 끝입니다. 아니, 이미 끝난 가족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아들은 사색이 되어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엄마, 한 번만. 눈물로 범벅이 된 그 얼굴. 어릴 적 나를 보며 방긋 웃던 그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나는 돌아섰습니다. 가서 죗값 치러라. 그게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훈육이다. 나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아들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컥. 문을 열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김영자 씨 되십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손가락으로 거실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내 입으로 내 아들을 고발하는 순간 내 심장도 함께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나는 압니다. 이 지옥 같은 고통을 딛고 나는 다시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위해서. 경찰들이 신발을 신고 거실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민석 씨, 이혜진 씨,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목소리, 수갑이 채워지는 철그럭 소리, 그리고 아들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볼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닙니다. 내 지난 30년 헛된 희망과 맹목적인 사랑에 대한 작별의 눈물입니다. 경찰서 복도의 공기는 차갑고 비릿했습니다. 쇠창살과 수갑이 부딪히는 소리, 취객들의 고함 소리, 무전기 잡음 소리가 뒤섞여 웅웅거렸습니다. 나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맞은편 취조실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내 아들 민석이와 며느리 혜진이가 나란히 앉아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형사가 책상을 내리치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주도한 겁니까? 독극물은 누가 구했습니까? 그러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들이 벌떡 일어나 며느리를 손가락질했습니다. 형사님, 저 여자가 시킨 거예요. 저는 혜진이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제가 빚 때문에 죽겠다고, 어머니 보험금이라도 타야 한다고 얼마나 닥달했는데요. 며느리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뭐, 야, 이 미친 새끼야. 내가 구해왔잖아. 내가 인터넷 뒤져서 독초 찾고 내가 갈아서 주스 만들었잖아. 나는 그냥 옆에 있었던 것뿐이라고. 웃기지 마. 내가 옆에서 감시했잖아. 안 하면 이혼하겠다고 협박했잖아. 이혼? 그래, 이혼해. 너 같은 살인마랑은 하루도 못 살아. 서로 멱살을 잡고 뒹굴 기세였습니다. 형사들이 달려들어 뜯어 말려야 했습니다. 그 아수라장을 지켜보는 내 마음속에서 마지막 한 줌 남아있던 미련마저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내렸습니다. 저것들이 부부라니, 저것들이 내 가족이라니. 죽음 앞에서도 서로를 챙기기는커녕 제 살길 찾겠다고 서로를 물어뜯는 꼴이 짐승보다 못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다던 그 맹세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어머니 모시고 잘 살겠다던 그 약속은 다 개소리였습니까? 돈 앞에서는 부부도 부모도 천륜도 없는 저 바닥 없는 탐욕의 민낯. 나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더 이상 볼 가치도 없었습니다. 김영자 씨, 들어오시죠. 형사가 나를 불렀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받을 차례였습니다. 나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취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엄마, 엄마가 말 좀 잘해줘요. 나 엄마 죽이려고 한 거 아니라고. 그냥 겁만 주려고 한 거라고. 아들이 뻔뻔한 거짓말을 내뱉었습니다. 독을 타놓고 겁만 주려 했다니. 나는 의자에 앉아 형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형사님, 네, 말씀하세요. 제 아들이 저를 죽이려 한 게 맞습니다. 아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엄마, 왜 그래? 나 민석이야. 엄마 아들 민석이라고. 아니요. 내 아들 민석이는 10년 전에 죽었습니다. 지금 저기 앉아 있는 건 돈에 미친 악마일 뿐입니다. 나는 품에서 태블릿 PC 사진을 찍어둔 핸드폰을 꺼내 형사에게 건넸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제 아들이 검색한 기록들입니다. 그리고 이 녹음기, 여기에 제 아들이 자백한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형사가 증거물들을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하네요. 계획적인 존속살의 미수입니다. 게다가 보험 사기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겠는데요. 아들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책상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아, 안 돼. 안 된다고. 며느리는 그 옆에서 악을 썼습니다. 어머니, 진짜 독하신 노인네네. 자식 감옥 보내니까 속이 시원하세요? 네, 속이 시원하시냐고요. 독하다고요? 그래요, 나 독합니다. 오죽하면 내 손으로 내 새끼를 감옥에 보낼까요? 오죽하면 어미가 독을 품었을까요? 그래, 시원하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다. 너희들이 내 목숨 가지고 장난질 칠 때 나는 피눈물을 흘렸다. 이제 너희들이 피눈물 흘릴 차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형사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취조실을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아들의 울부짖음이 들려왔지만 나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한 번만요. 엄마. 경찰서를 빠져나오자 밤하늘에는 차가운 달이 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뜨거워진 내 얼굴을 식혀주었습니다. 끝났구나. 정말로 끝났구나.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기사님이 백미러로 힐끗거리며 물었습니다. 손님,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 아니요. 좋은 일 있습니다. 아주 큰 짐을 덜어냈거든요.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텅 빈 거실이 나를 반겨주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들 내외와 실랑이를 벌였던 그 전쟁터 같던 거실이 이제는 절간처럼 고요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치우지 못한 유리잔 3개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내가 마신 물잔, 며느리가 마신 주스잔, 그리고 아들이 마신 공포의 잔. 나는 주스잔을 집어들고 싱크대에 쏟아부었습니다. 노란 액체가 하수구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마치 내 지난 세월의 헛된 기대와 사랑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행주로 식탁을 닦았습니다. 박박 문질러 닦았습니다. 그들의 흔적을, 그들의 탐욕을, 그들의 냄새를 내 집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석이 돌잔치 때 찍은 사진, 유치원 졸업식, 대학 입학식. 내 인생의 모든 기쁨이 오직 최민석이라는 이름 3글자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나는 언제나 아들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바보같이, 멍청하게. 나는 의자를 밟고 올라가 사진 액자를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액자 뒷면을 열어 사진을 꺼냈습니다. 직, 사진을 반으로 찢었습니다.
나와 아들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또 한 번 찢고 또 찢었습니다. 종이 조각들이 눈송이처럼 방바닥에 흩날렸습니다. 장롱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사줬던 싸구려 스카프, 며느리가 버리다시피 주고 간 헌 옷가지들 다 꺼냈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미련 한 톨 남지 않게 쓰레기 봉투를 들고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전봇대 및 쓰레기 더미 위에 봉투를 던졌습니다. 툭! 무거운 짐이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시 집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철컥, 철컥. 이제 이 집에는 나 혼자입니다. 무서워야 하는데, 외로워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마치 태풍이 지나간 뒤의 바다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밥을 안 쳤습니다. 내일 아침 먹을 밥입니다. 혼자 먹을 밥이지만 따뜻하고 고슬고슬하게 지을 것입니다. 김치찌개도 끓여야겠습니다. 돼지고기 숭덩숭덩 썰어 넣고 내가 좋아하는 두부도 잔뜩 넣어서 말입니다. 이제 나는 누구의 어머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김영자입니다. 내 돈으로 내가 밥 사 먹고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자고 내 인생 내가 사는 김영자입니다.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동사무소에 가서 기초연금 통장 비밀번호부터 바꿔야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알아봐야겠습니다. 아들이 감옥에서 나와서 혹시라도 해코지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 신청도 하고 유산 상속 포기 각서도 공증받아 놓아야겠습니다. 독하다고요? 아니요, 이건 생존입니다. 늙은 호랑이가 제 가죽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발톱을 세우는 것입니다. 눈을 감으니 아들의 울부짖는 얼굴이 떠올랐지만 나는 고개를 저어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내일 아침 떠오를 붉은 태양을 그려 넣었습니다. 나는 살 것입니다. 보란 듯이 아주 잘 살 것입니다. 그게 내가 아들에게 내리는 가장 잔인하고도 우아한 천벌일 테니까요. 법정 안은 무거운 정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의를 입은 내 아들 민석이 그리고 며느리 혜진이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명품 옷을 휘감고 거들먹거리던 그들이 이제는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불쌍하냐고요? 아니요. 그저 어울린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제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그들의 추악한 본성에 걸맞은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부터 피고인 최민석, 이혜진에 대한 존속살해 미수 및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사건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의 개정 선언과 함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공소 사실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피고인 최민석의 모친인 피해자 김영자를 살해하기 위해 독극물을 제조, 음료에 타서 마시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낭낭하게 법정을 울렸지만 피고인석의 두 사람은 억울하다는 듯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들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비싼 돈 주고 샀다는 그 변호사는 내 아들을 효심 깊은 불운하로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 최민석은 살해 의도가 없었습니다. 단지 빚독촉에 시달려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어머니에게 겁을 주어 금전적 도움을 받고자 했을 뿐입니다. 실제로 독극물의 양도 치사량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겁을 주려 했다고요? 치사량에 미치지 못했다고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날 주스에 들어간 독초 추출액은
성인 남자 2명도 거뜬히 죽일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변호사도 질세라 일어났습니다. 피고인 이혜진은 남편의 범행을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이 시키는 대로 재료를 샀을 뿐 그것이 독극물인 줄은 꿈에도 몰랐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건넨 주스를 마시고 구토를 하는 등 정신적 충격을 받은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 가관이었습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던 경찰서에서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각자 도생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겁만 주려 했다는 효자 코스프레, 며느리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피해자 코스프레. 저 가증스러운 연극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 걸까요? 검사가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검찰 측 증인으로 피해자 김영자 씨를 신청합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 앞으로 나오세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내 등에 꽂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 호기심 어린 시선. 하지만 나는 고개를 꼿꼿이 들었습니다. 나는 피해자지만 약자가 아닙니다. 나는 오늘 내 아들을 심판하러 온 재판관이니까요. 증인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자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증인, 사건 당일 피고인 최민석이 건넨 주스를 마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아들 집에서 독극물 제조법을 검색한 기록을 받고 아들이 며느리에게 이번엔 확실하다고 보낸 문자도 받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주스를 만들어 온다고 했을 때 저를 죽이러 온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럼 며느리에게 주스를 마시게 한 건 의도적인 것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마시지 않으면 아들이 어떻게 나올지 뻔했으니까요. 왜 안 마시냐, 어디 아프냐 하며 끝까지 강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들이 가장 사랑하는, 아니 사랑한다고 믿는 아내에게 그 독을 먹였습니다. 그래야 아들이 제 입으로 자백할 테니까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독하다, 무섭다는 수군거림도 들렸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자식에게 독을 먹이는 어미가 어디 있겠냐마는 자식이 어미에게 독을 먹이는 세상 아닙니까? 이에는 이 독에는 독입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재판장님, 사건 당일 증인이 녹음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며 법정에서 재생하기를 요청합니다. 아들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나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재판장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입니다. 피고인의 동의 없는 녹음은 기각합니다. 범죄 현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녹음한 것은 정당행위로 인정됩니다. 판사의 단호한 말에 변호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법정 스피커에서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그날의 끔찍했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독이라고, 독, 그거 마시면 죽는단 말이야. 혜진아, 다 토해내. 제발, 죽지 마. 엄마 주려고 한 건데 내가 마셨잖아. 아들의 생생한 육성. 엄마 주려고 한 건데라는 그 한마디가 법정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방청석의 수군거림이 분노의 탄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에, 짐승만도 못한 놈. 여기저기서 욕설이 터져나왔습니다. 피고인석의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우는 걸까요? 아니요, 쪽팔려서 숨고 싶은 거겠죠. 녹음이 끝나자 검사가 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석의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애처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한 번만 봐줘. 나 감옥 가기 싫어.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눈빛에 마음이 약해져서 판사님, 제가 잘못 키운 탓입니다 하며 선처를 호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재판장님, 나는 판사를 향해 돌아앉았습니다. 저는 평생을 바쳐 저 아이를 키웠습니다. 남편이 빚만 남기고 죽었을 때도 저 아이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까워도 저 아이 입에 들어가는 건 세상 무엇보다 귀했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천륜이라고 믿었습니다. 내 목소리가 법정에 잔잔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는 그 천륜을 돈과 맞바꿨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목숨을 고작 빚 몇 푼 갚는 도구로 쓰려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제 앞에서 거짓 눈물을 흘리며 효도 주스라며 독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떨리는 숨을 골랐습니다. 저는 오늘 어머니로서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죽이려 한 살인마를 고발하는 피해자로서 섰습니다. 피고인들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죄를 떠넘기고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날 주스를 마시고 죽었다면 저들은 제 장례식장에서 보험금을 세며 웃고 있었을 겁니다. 아들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저 페륜아들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벌을 내려주십시오. 감옥에서 평생 썩으며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제가 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자 가르침입니다. 저는 피고인들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내 말이 끝나자 법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판사조차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의 엄벌을 탄원하는 이 비극적인 상황에 모두가 압도된 것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판결 선고일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나는 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끝났습니다. 내 탄원서 한 장이 놈의 인생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법정을 걸어 나오는데 아들의 변호사가 헐레벌떡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아니, 김영자 씨,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아무리 그래도 친아들인데 합의를 해주셔야 집행유예라도 나오죠. 진짜 아들 감옥 보내실 겁니까? 나는 걸음을 멈추고 변호사를 쳐다보았습니다. 변호사 양반, 당신 어머니가 당신한테 독을 먹이면 당신은 합의해 줄 거요? 네. 아니, 그건 내 아들은 죽었습니다. 10년 전에요. 저 안에 있는 건 내 아들 탈을 쓴 괴물입니다. 괴물은 감옥에 가야죠. 세상에 나오면 안 되죠. 나는 변호사를 지나쳐 법원 정문을 나섰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그동안 내 마음속에 드리워져 있던 먹구름이 걷히고 비로소 맑은 하늘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내 등에 짊어지고 있던 자식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내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어머니 살해하려 독주스 건넨 페륜 아들, 어머니의 기지로 덜미. 어머니, 법정에서 아들 엄벌 탄원. 용서는 없다. 화면 속에 모자이크 처리된 아들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욕을 하겠지요.
하지만 나는 담담하게 TV를 껐습니다. 이제 저 뉴스는 남의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요. 며칠 뒤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최민석 징역 7년, 피고인 이혜진 징역 5년. 존속살해 미수치고는 꽤 무거운 형량이었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패륜적이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나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조용히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7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동안 나는 온전히 나를 위해 살 것입니다. 7년 뒤에 놈들이 출소해서 찾아온다면 그때는 더 강해진 내가 그들을 맞이할 것입니다. 아니, 그때쯤이면 나는 이미 그들이 닿을 수 없는 곳에서 훨씬 더 행복하게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만 남았습니다. 아직도 내 호적에 남아있는 그 더러운 이름들을 파내는 일,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을 채워줄 새로운 희망을 찾는 일. 내일은 날씨가 더 좋을 거라고 합니다. 내일은 꽃구경이라도 가야겠습니다. 혼자 가는 꽃놀이가 얼마나 예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아들이 교도소로 간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한 달은 멍하게 지냈습니다. 30년 넘게 내 삶의 중심이었던 존재가 사라지니 마치 중력을 잃은 우주선처럼 허공을 떠도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중력을 잃은 게 아니라 새로운 중력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 중력의 이름은 바로 나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집안 정리를 합니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아들의 첫돌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 메달, 대학교 졸업장이 나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것들을 쓸어안고 울었겠지만 지금은 담담하게 비닐봉지에 담았습니다. 추억이라는 이름의 족쇄를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아들이 나를 죽이려 한 순간 우리의 모자 관계는 이미 끝났으니까요. 비닐봉지를 들고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쓰레기 수거함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망설였지만 이내 단호하게 던져 넣었습니다. 툭! 무거운 짐이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 이제 정말 끝이구나. 동사무소에 들렀습니다. 민원실 직원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가족관계 정리 신청서요. 아들하고 절연하고 싶습니다. 직원이 놀란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한 번 하시면 돌이킬 수 없는데요.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아니, 이래야 괜찮습니다. 나는 서류에 또박또박 이름을 적었습니다. 김영자. 더 이상 최민석의 어머니가 아닌 그냥 김영자로 살 것입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나오는 길에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마치 날개라도 단 것처럼 말이죠. 복지관에 들렀습니다. 벽에 붙은 공고문을 보다가 한 장의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르신 자원봉사자 모집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나보다 더 외롭고 힘든 노인분들이 많겠지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노인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 당당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도시락을 들고 독거노인 댁을 방문했습니다. 첫 방문지는 80대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신 할머니는 나보다 훨씬 더 작고 왜소했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어이구, 고맙습니다. 덕분에 따뜻한 밥 먹네요. 별 말씀을요.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필요한 사람이 되니까요.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한참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따님이신가 봐요? 효녀시네. 아니요,
저는 딸도 없고 아들도 없습니다. 그냥 혼자입니다. 혼자라니요.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혼자일 리 없어요. 세상이 가족이지 뭐. 세상이 가족.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맞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이 더 따뜻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피를 나눴다고 해서 모두 가족은 아니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꽃집에 들렀습니다. 예쁜 제라늄 화분 하나를 샀습니다. 집에 돌아와 베란다에 놓으니 집안이 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꽃처럼 나도 예쁘게 피어날 것입니다. 그날 저녁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인은 교도소 수용자 최민석 아들이었습니다. 봉투를 뜯을까 말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뜯었습니다. 어떤 뻔뻔한 소리를 짓거리나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나 민석이야. 여기 교도소는 지옥 같아. 매일 후회하고 있어. 왜 그랬을까? 왜 엄마한테 그런 짓을 했을까? 정말 미친놈이었어.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엄마,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응? 나 출소하면 진짜 효도할게. 엄마 모시고 잘 살게. 면회 한 번만 와줘. 제발. 엄마 얼굴이 너무 보고 싶어. 편지를 다 읽고 나니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용서? 면회? 아직도 나를 호구로 보는 모양입니다. 교도소에서 반성문 쓰듯 편지를 쓰면 어미 마음이 약해져서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편지를 라이터로 태웠습니다. 지지직, 활활. 종이가 타들어가며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 연기와 함께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도 타올라 사라졌습니다. 다음 주에 또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뜯지도 않고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면회 신청서가 왔습니다. 역시 쓰레기통 직행이었습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해줄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있긴 합니다. 잘 있거라. 평생 거기서 썩어라. 하지만 굳이 내 입으로 말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내 침묵이 곧 답이니까요.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복지관 자원봉사를 시작한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를 보면 반겨주십니다. 영자 씨 왔네. 오늘도 고마워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복지관 관장님이 나를 불렀습니다. 영자 씨, 이번에 모범 자원봉사자 표창 받으실 거예요. 축하드려요. 아이고, 제가 뭘 대단한 걸 했다고요. 대단한 겁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그리고 진심으로 어르신들을 대하시잖아요. 솔직히 처음엔 걱정했어요. 영자 씨도 힘든 일 겪으셨다고 들었거든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약이 됐나 봐요. 내가 힘들었으니까 다른 분들 힘든 게 더 잘 보이더라고요. 표창식 날 나는 생전 처음으로 상장을 받았습니다. 손주 자랑하듯 자식 자랑하던 내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된 상장을 받았습니다. 기념사진을 찍을 때 누군가 물었습니다. 가족분 안 모시고 오셨어요? 네, 전 혼자예요. 외로우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도 안 외로워요. 저 혼자가 참 좋거든요. 정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식 눈치 안 보고 며느리 비위 안 맞추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먹고 싶은 걸 해 먹고 내가 보고 싶은 TV를 보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갑니다. 이게 바로 자유구나.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나는 동네 뒷산에 올랐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걷다 보니 야생화가 만발한 작은 꽃밭이 나타났습니다. 노란 민들레, 보라색 제비꽃, 하얀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나는 벤치에 앉아 그 풍경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참 아름답구나.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거구나. 아들이 건넨 그 독주스를 마셨다면 나는 이 꽃들을 볼 수 없었겠지요. 이 따뜻한 햇살도, 이 상쾌한 바람도 다 느낄 수 없었겠지요. 살아남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문득 1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건넨 그 노란 주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제가 특별히 몸에 좋은 것만 넣어서 갈았어요. 그 달콤한 거짓말과 그 뒤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 그리고 내가 내뱉은 그 한마디. 글쎄다. 그 주스? 며느리가 다 마셨는데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만약 그날 내가 바꿔치기에 실패했다면? 만약 내가 그냥 주스를 마셨다면? 아마 이 자리에 없었겠지요. 아들놈은 내 장례식에서 눈물 한 방울 흘리고 보험금 타서 빚 갚고 잘 먹고 잘 살았겠지요. 하지만 나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 것입니다. 아주 오래, 아주 건강하게, 아주 당당하게 살 것입니다. 그게 내가 아들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천벌이니까요. 어미가 행복하게 잘 사는 꼴을 감옥 안에서 이를 갈며 지켜보게 하는 것. 그것만큼 확실한 복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람이 불어와 내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꽃향기가 코끝에 맴돌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유롭다는 것, 행복하다는 것, 이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눈을 뜨니 저 멀리 청년 부부가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우리 민석이도 저랬으면 하며 부러워했을 텐데 지금은 그저 미소만 지어질 뿐입니다. 남의 행복을 시샘하지 않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여유. 그것도 내가 얻은 선물이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영자 씨 맞으십니까? 교도소입니다. 수용자 최민석이 어머니께 면회를 신청했는데요. 거절합니다. 네, 하지만 친모님이신데요. 거절한다니까요. 앞으로도 면회 신청 오지 않도록 차단 등록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나는 이미 아들을 버렸습니다. 아들도 나를 버렸고요. 이제 우리는 남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독을 탄 피는 물보다 못합니다. 집에 도착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두부 듬뿍, 애호박 듬뿍, 감자 듬뿍. 혼자 먹는 밥상이지만 정성껏 차렸습니다. 나를 위해서, 김영자를 위해서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TV를 보다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대니 하루가 참 빨리 지나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은 빠르다더니 정말 그런가 봅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요? 복지관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만나고 꽃에 물을 주고 저녁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이라도 빌려볼까요? 생각만 해도 설레었습니다. 68살에 이렇게 설레는 내일을 기다리다니 참 신기한 일입니다. 눈을 감으며 나는 중얼거렸습니다. 민석아, 넌 잘 있거라. 나는 잘 살 거다. 그리고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악몽도 없고 한숨도 없는 아주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뚤어진 욕망이 가족을 어디까지 파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단호한 결단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는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아들 민석 씨처럼 돈에 눈이 멀어 소중한 것을 저버릴 수도 있고, 며느리 혜진 씨처럼 잘못된 선택에 동조하다가 결국 자신마저 잃어버릴 수도 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시련 앞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주인공 영자 씨가 보여준 것처럼 때로는 아픈 상처를 도려내는 용기가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끌기도 합니다. 과거의 아픔은 바꿀 수 없지만 남은 인생의 행복은 오로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으니까요. 어쩌면 여러분 주변에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힘겨운 짐을 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를 끊어내야 할지, 용서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실 수도 있겠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해답과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삶의 진실을 담은 다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거짓 없는 진실과 따뜻한 위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